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말은 많이 빠르지만 진정성이 있는 들을 만한 목소리의 주인공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우와. 자기 홍보를 멋있겠습니다. 오창희 인권인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처럼 좋은 나무 한 그루 심는 심정으로 만드는 방송. 좋은 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의 목요일 코너 너무 길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의 오창익입니다. 몇 주 이 멘트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차분하게 가나보다 또 갑자기 부활했네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은 빠르지만 진정성 있는 노영희 변호사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다. 오늘 미투 운동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투를 외쳤던 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일단 촉발을 시켰던 당사자라고 한다면 누가 말하기도 서지현 검사를 꼽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또 한 명을 꼽으라면 결국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그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에 초점이 좀 있는데요. 이 법리와 국민들의 도덕 감정 사이에는 상당한 뭔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간극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번에 걸쳐서 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간밤의 기각 사유가 뭐냐면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게 네. 기각 사유였는데 네네.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피의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사실은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안희정 전 지사가 주장해 온 것은 이건 일방적인 성폭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다라는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명을 통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네. 일단 현재 영장을 청구한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높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 소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증명보다 조금 낮은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사실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완벽한 입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뭐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영장이 발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여쭤본 또 다른 것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안희정 전 지사의 어떤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점, 이게 특히나 또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면요. 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님이 첫 번째 말한 것하고 두 번째 말한 게 달라요. 첫 번째가 증거인멸 가능성 얘기했었던 건가요? 첫 번째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 예. 이 말만 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두 번째 재청구한다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보강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즉 증거인멸 의료와 도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죠. 예. 그런데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기각했다는 의미, 또 그러면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소명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네. 검찰이 뭐 보강해서 뭔가 제출하긴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즉 판사들이 보기에는 네. 조금 그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유죄라고 보기엔 네.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사실 숨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국 국장님 어떻게 읽고 계세요? 아니 구속은요 할 수 있는 거죠. 뭐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인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련 뉴스에서 꼭 안희정 전 지사 관련 뉴스만이 아니라 구속을 다툴 때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들이 형사소송법 70조인데요. 자, 첫 번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서 조금 떨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주로 나왔던 쟁점인데 일정한 주거 부정. 네. 이거는 뭐 왜 여기 껴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구속 사유를 이제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네.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이런 걸 고려해야 한다.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70조의 구속의 사유에 대한 건데요. 네. 단지 법원은 이것만을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희정 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원에서 사건 자체를 꼼꼼하게 들여다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저 구속을 할지의 여부만 판단한 거여서 저는 그것도 그 뉴스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잠깐만요.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얘기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그 많은 국민들 어떻게 알고 있으면 뭐 어려운 말로 뭐 위력에 의한 가늠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가지고 사실은 강압적으로 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논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 이 안희정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는데 2번이나 다 기각됐다는 건 네. 아주 중요한 뉴스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형사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네. 하나의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안희정 씨에게 좀 유리하게 통과했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구속되어 있어야 네. 여러 가지로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고 방금 형사소송법 조문에서 봤듯이 이제 위해를 가할 가능성 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네.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 면에서 또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안희정 씨가 구속되지 않음으로써 높아진다. 이런 면에서 우려는 있지만 예. 본안에 대한 그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그 거리를 두고 기분 나쁘거나 불편하거나 불쾌하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고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오창익 국장님은 상당히 좀 그 낙관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창익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저 말씀이 맞아요.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의 얘기가 뭐 구속이 됐든 안 됐든 그거 자체는 그냥 구속할까 말까의 정도 얘기인 것이지 물론이죠. 네. 무조건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양쪽 다 정말 정면 승부를 전투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네.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검찰과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안 전 지사 측에서 네.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법관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왜냐하면 현상은 나와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2번이나 청구하면서 네. 김지은 씨라고 불리는 그 정무 비서관이 주장한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만 사실은 영장을 청구했어요. 또 한 명의 어떤 그 피해자라고 하는 분. 그렇죠. 예, 사실 예. 이제 검찰에서는 그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첫 번째는 넣지 않았다. 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분에 대한 것까지 다 정리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검찰이 그만큼 김지은 씨 관련 혐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자신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은 조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검찰 판단이. 네, 오히려 그것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안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검찰은 그동안에는 피해자가 여러 명 나왔기 때문에 상습성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네. 안 전 지사를 압박해 왔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약간 양상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창익 국장님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노 변호사님은 법 쪽에 계신 분이라서 신중하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예. 검찰 수사가 상당히 부실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소명을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 네.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가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그동안의 이제 흐름을 보면. 네. 그런 것에 대한 꼼꼼한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좀 놓치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일반 시민들, 청취자들 또 네티즌들은 법원의 결정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네네. 어떻게 영장을 2번이나 연속해서 기각하냐. 어떻게 영장을 2번이나 연속해서 기각당할 만큼 엉성하게 검찰에서 수사를 했느냐. 또 지적사항일 수 있다고 발로 생각합니다. 지금 오찬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여론을 보면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다. 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많다라는 것은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도덕 감정이 이제 그 발동이 되면서 아니 이런 문제인데 왜 구속을 안 시키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간극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근데 그럼 이것이 나중에 어떤 양상을 그러니까 처리할 것이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좀 이따 좀 뒤로 미루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지영 검사가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대가 됐던 게 안태근 전 검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의 뭐 기억도 없을 정도로 네. 뭐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검찰이 처음에 사실은 서지영 검사 사건을 필두로 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었는데 네.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실 잊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예.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계를 밟아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이것을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그 보복 인사를 사실은 서지영 검사가 처음에 주장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 성추행도 문제지만 그것을 빌미로 나에 대한 보복을 가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네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통영지청으로 최종 발령을 내기까지 3일 동안 3번이나 나흘 동안인가요? 그러니까 3, 4일 동안에 3번이나 발령지를 바꿨다. 네. 처음에는 여주지청에 그대로 잔류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뭐 어디 의정부지검에 보내는 것. 예. 또 세 번째는 어디 전주지검에 보내는 것. 그랬다가 마지막으로 통영지청으로 보내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예. 사실 그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안태근 전 그 분이 안태근 전 검사 때문에 예. 검찰국장이 사실은 보복성 인사를 하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또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밑으로 촉발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복성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확인해 예. 봐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1월 달에 나온 뉴스여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 있잖아요. 네. 그 중앙지검장이 사실은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할 당시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그랬죠. 예.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서지영 검사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그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네가 대신 맡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얘기가 바로 지금 뭐 이제 정확하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 미투의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확인하고 싶은 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수사의 그 내용은 사실은 성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첫 번째 그거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이래서 수사를 한다라도 기소하기가 안 되는 어렵다.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만약에 기소로 간다면 그건 직권 남용 혐의. 그렇죠.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을 해서 인사상의 어떤 그 보복 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결국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게 거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있었던 네. 그것도 가해자로 지목받는 사람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네. 검사장 출신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스스로 셀프로 수사를 한다는 건데 네. 자 방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나흘 동안 3군데 인사 발령을 냈어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게 근데 이런 중요한 단서가 이제서야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태근 비호 세력이 검찰에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솔직히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검찰이 조직적으로 서검사 사건을 방해하는 것 같다는 의심도 듭니다. 그 단서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그 검찰에서 이제 자기들끼리만 진상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절대 안 믿어줄 거다. 그래가지고 법무부에서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라는 걸 구성했고 네. 여기에 명지대 권인숙 교수가 이제 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어제 4일이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서검사가 과거에
뭐 사무감사 결재 라인 당시에 지금 진상조사 책임자인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네. 바로 법무부에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을 기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권인숙 교수 입장에서 상당히 어떤 난관에 부딪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그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전부 지금부터 진행될 이야기에 대한 우리 의견을 좀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냐면 미투 운동이 처음 촉발이 됐을 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떤 법적 다툼으로 끌고 가가지고 법리 논쟁이 되어버리면서 만약에 사법적으로 무죄라든지 무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도덕적인 문제까지 비껴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을 사실은 진단을 했었고 우려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두 건 같은 경우도 어쩌면 비슷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법리가 여기서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했고 법원도 제대로 판단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법리적인 판단과 국민들의 도덕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 사이 그 간극이 있으면서 법리적인 판단이 결국은 이 도덕적인 판단을 압도해버리면서 사안 자체를 본질을 또 흐려버리는 이 가능성 이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건데요. 애청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이런 우려가 기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기우는 당연히 아니죠. 그래요? 그런 것은 사실은 저도 걱정하는 바이고 예. 생각하는 바인데 네. 이제 저는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법리적으로 그 사람이 죄가 안 된다라는 판단을 받을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이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 뭐 분리가 된다거나 네. 뭐 어느 정도까지 겹치는지 이것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함부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뭐 피해자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당한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예, 예.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그 가해자가 무죄여서 무죄일 수도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법에서 뭐 무죄 판단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전혀 안 했다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미투 운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방향으로 네.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 안희정 전 지사가 이 언론의 얼굴을 이렇게 뭐 검찰청에 출석하거나 이럴 때 얼굴을 비추는데 그때 그 표정들이 있습니다. 의상들이 있고. 근데 그것 굉장히 국민들에게 무척 죄송해하는 표정이었는데 네. 그것과 달리 구속영장 청구의 즈음에서는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대선 유력 주자였고 직전 도지사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더 방어권을 잘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희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 또 나아가서 어쩌면 안희정 씨가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것과 네. 미투는 굉장히 무관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무슨 그래요? 얘기냐면 그 미투가 지금 계속 뭐 석 달째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의 이슈가 반복해서 제기되는 경우가 도대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요. 네. 이것은 뭐 그동안 쌓였던 소위 이런 게 적폐 아닙니까?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되고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던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예. 특히 저는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셨을 텐데 아주 오랫동안 무명해서 고생하다가 요즘 좀 떴는데 갑자기 한 방에 또 가신 분 있잖아요. 개그맨 네. 김생민 씨.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정말 마음으로는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김생민 씨도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 김생민 씨도 누구에겐가는 갑질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측면에서 좀 화도 나고 속상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양가 감정이 드는데 전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생민 씨도 미투에 지목을 받았지만 네. 피해자들이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미투에 의해서 지목받은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목을 하면서 네. 우리가 기억할 만한 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형사 처벌해달라는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네. 미투 운동의 본질이 물론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엄단을 하는 것이 맞지만 네. 처음부터 엄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히려 이제 문화의 개선이라든지 그렇죠. 네. 인식의 전환 이런 게 그래서 저는 큰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뭐 네. 1120님은 지금 최소한의 도덕이 법인데 법이 도덕 위에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런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의견을 주셨고요. 8437님은 법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게 죄를 지은 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 1389님 안지 사건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사검 사건은 반드시 해결을 봐야 합니다. 또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해주시는 이런 의견도 좀 보내주셨는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렇게 또 그 주장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억이 가물되어 버리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또 법리적으로 무죄인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난 그때 오히려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나중에 가서. 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충분히 있는 거다. 그다음 두 번째,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 판단은 엄격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법리적 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또 2차 가해가 벌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꼭 문화의 문제와 법리의 문제니까 나눠서 볼 문제만도 아니고 네. 어쩌면 이게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법리적 판단이 저는 그래서 색다른 시선 김종배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네. 일단 일반적으로 여론이나 언론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형사사법 절차가 쭉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앞에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됐냐 안 됐냐 뭐 입건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가 있는데 네. 핵심은 뭡니까?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느냐 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는 관심이 많다가 뒤로 가면 이제 흐지부지 되는데 네. 우리가 그 좀 저런 나라들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나라를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법 분야에서 좀 잘하고 있는 나라들 보면 언론 보도 태도도 입건 단계, 형사사법이 진행되는 단계보다는 마무리 단계에 대해서 아주 네.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범을 우리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보여주시면 네. 그런 걸 좀 잡아갈 수 있죠. 국민 감정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네. 별개로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또 분석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사 멘트는 홍보였는데 이 나중 멘트는 요구 사항으로 아니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런 역할들이 네. 되게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맞는 그런 말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문화적인 각성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 역할, 젠더 감수성에 대한 뭐 이런 요구이기도 하고 네. 또 구체적인 범죄를 구성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미투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해자로 지목된 분 중에 그런 분도 계셨지만 네. 그때도 순간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미투가 예. 이거로 사그라지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전혀 상관없이 갔고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 여성들 일반이 네. 상당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3분의 1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여성들이 말씀하시는 성폭력을 좀 넓게 본 것 같긴 하지만 그 정도면 뭐 인구의 3분의 1이 뭔가 성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를 당한 정도면 미투는 당위적으로도 더 가야 되지만 누가 어떤 기획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077님은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남녀평등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카카오톡으로 김종성님은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이제 막을 수 없고 사회는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후퇴는 있을 수 있더라도 이제는 참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막을 수 없고 그 힘으로 사회의 인식은 대변화를 이룰 겁니다. 절대로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분을 좀 모시고 싶네요. 김정성님. 네, 네, 이런 정말.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좀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미투 운동이 불붙기 훨씬 전에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변호를 해 오셨던 변호사분하고 이제 몇 차례 인터뷰를 했을 때 이분이 어떤 점을 지적을 해 주셨냐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서 법조인이
자문을 해주거나 인터넷에서도 뭐냐면 일단 법으로 걸어라. 그러면서 법리에 기대면서 오히려 반격을 하면 거기서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간다. 이런 어떤 현실을 지적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법리와 어떤 도덕 감정 간의 이 간극을 말씀을 지금 두 분께 드렸던 또 다른 이유가 이런 게 오히려 아주 그러니까 나쁘게 또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수사기관도 일단 대통령부터 미투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뭐 수사 지침을 제시하는 것 같은 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지만 일종의 어떤 저 방향 같은 거를 제시한 적이 있고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누가 자기의 어떤 그런 성폭력 피해를 밝히거나 하면 가해자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를 하고 네. 그럼으로써 이제 피해자를 굉장히 위축시킨 상태에서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고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공익적인 차원에서 알리는 뭐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그런 도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뭐 경찰의 경우에도 그렇고 검찰의 경우에도 지금 그 미투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적어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보니까 경찰이 많이 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노영희 변호사께 이런 질문을 드릴 텐데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으로 판결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양심을 구성하는 거에 시대적 양심이라는 개념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시대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법이라고 하는 게 물론 고정화된 것이긴 하지만 네네. 상황을 조금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좀 보죠. 그러니까요. 뭐 아직 뭐 사실은 이제 수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 미리 예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조금 당겨서 좀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새로 지금 꾸며봤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